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채권이 개인 고객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여전히 포트폴리오 안에 되게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기초 세미나 자료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왔고요. 채권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면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자주 많이 받는 질문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 오셨고 잘 아시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을 가져와 봤는데 우선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지금 이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실제로 채권을 이제 투자 상품으로도 보지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영리법인도 그렇고 경제 주체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많이 채권들을 발행했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장내 시장보다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통상 거래 단위가 한 건당 100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좀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MTS에서 1,000원 단위로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자율, 금리와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좀 채권 수익률을 계산하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수익률을 계산해 볼 때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가가기가 좀 힘들게 만드는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채권은 차용증의 개념이긴 합니다. 그럼 대출이랑 되게 비슷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대출과 다르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부동산 역시도 금리와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채권도 금리와 관련된 함수인 만큼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금리는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저희가 경제학 서적에서도 많이 봤지만 국가의 경제 상황, 즉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그 펀더멘털이나 여러 자산 가격을 대변해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금리 하나만으로 이 자산 가격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수급 상황도 설명을 해주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경제 정책을 쓸 때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국가와 그리고 경제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도 되게 핫했던 환율하고의 상관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왜 채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저희가 지금 2022년 작년 9월 달하고 10월 달입니다. 흔히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을 저희가 이제 단기 국채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가나 펀더멘털, 경제 지표에 연동이 많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게 10년물과 같은 장기 국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찍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9월 달하고 10월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5%랑 4.6%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언제쯤 이후 최고치인지를 저희가 쭉 앞선을 그려가다 보면 2009년 10월,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쯤 되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해주는 채권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채권 시장에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번에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밀사라는 말들도 흔히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사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2002년도부터
여기 팬데믹 때까지의 이 단기물하고 장기물 국채 금리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저 때부터 사서 만약에 만기 보유를 했거나 아니면 매매 차익으로 해서 장기물을 가지고 쭉 가져왔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빠지면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마다 쭉쭉쭉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상당히 저런 말들이 좀 유행했다. 그리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도 한데 이만큼 10년 만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좀 채권 시장에서는 좀 힘든 아픈 재료이기도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총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고 실물 경기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진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고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정도 금리를 나는 한 만기 보유를 하게 되면 따박따박 이자를 받아갈 거야 라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확실히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가 국고채 3년물 단기 국채 금리랑 국고채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기준으로 일간 종가 기준으로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의 종가가 10bp 즉 0.1% 이상 상승 마감했거나 0.1% 이하로 마감한 그 상황들을 그 일수를 저희가 횟수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왜 0.1%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식 입장에서는 되게 큰 그 변동폭이 아닐 수 있겠지만 채권은 워낙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건당 그 매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1bp에도 상당한 금액들이 오고 갑니다. 그 등락을 반복하는데 10bp 이상 올라가거나 마이너스 10bp 이하로 빠지는 횟수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때 뭐 2001년 이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정도 횟수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2010년 이후로 놓고 봤었을 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국고채 3년물 이 단기 국채 금리가 하루에 10bp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적이 한 52회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로 이 국고 3년물 금리가 일간에 마이너스 10bp 이하로 떨어지면서 마감했던 경우가 한 43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위아래로 한 10bp 이상 등락했던 경우가 한 95회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맞이하면서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때 똑같은 조건으로 국고 3년에 얼만큼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횟수를 체크해 보니까 한 56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중에 2020년 이후 요 몇 년 사이에만 한 59% 비중 그리고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 52%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기도 했었고 이 국채 금리의 변동성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예상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위아래로 등락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하는 상당히 좋은 구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변동성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또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환율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IRP라고 하는 조금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자율 평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공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국내 금리는 결국에 해외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예상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국내 금리도 올려야만이 이게 이퀄이 성립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과 같이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등식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환율이 덜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도 적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성립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에서 차트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차별화를 일으켰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던 때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갭 역전폭이
BP까지 벌어졌었던 때를 저희가 각각 가져왔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발생했던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두 개의 그 사례와 지금 보고 계신 첫 번째 사례, 총 3가지 사례에서 그렇게 환율하고 연동성이 100% 있지 않았다, 정방향으로 있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금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기준금리가 역전폭이 확대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대내 여건 무시하고 대외 여건만 따라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은 꼭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 정도가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bp 올리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25bp 따라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채권 기초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채권 시장이 도대체 금융시장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이랑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뉘죠. 근데 간접 금융시장은 저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행과 같은 이 중개기관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예금이나 대출, 이 예대 시장들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예금을 은행에 맡기지만 그 돈이 은행이 어디로 대출을 해주는 재원으로 활용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브로커와 같은 이제 중개기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매매 상대방을 서로 알 수 있고, 이 자금의 융통되는 과정들 자체가 이 간접 금융시장보다는 확실히 상대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하고 간접으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금융시장 안에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시장, 저희가 흔히 말하는 채권시장은 이 자본시장 안에 주식과 같이 속해 있는데요. 우선 단기 금융시장도 작년에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 겪으면서 되게 많이 이제 개인분들도 아시게 되고 시장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큰 차이는 만기 자체가 1년 이하다, 그리고 1년보다 좀 길다라는 부분들로 차이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채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이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경제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경제 주체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교적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발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한테,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채권을 사간 사람들한테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증권 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행자는 정부나 특수법인, 그리고 기업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자와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채권을 투자할 때 감내해야 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우선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금리나 물가가 변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많이 겪었었죠.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인플레이션과 같은 환경들이 만들어졌었을 때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채와 같은 이 크레딧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실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번에 SVB 파산 사태처럼 디폴트라는 이 파산이 있게 되면 주식처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금 손실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채무불이행, 이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꼭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와 같은 비체계적 위험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채권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의 특성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원리금 그 발행 조건에 원리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확정 이자 지급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환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부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 특정 시점에 결국엔 상환이 되니까 상환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이 채권이라는 것과 주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근데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둘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부분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차이점은 뭐냐면 우선 채권 같은 경우는 타인 자본에 꽂히게 되고요. 주식과 같은 경우는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가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의 원천들이 어떤 게 있나 보면 당연히 주식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있을 겁니다. 중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있고 배당을 받게 되죠. 근데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에다가 배당이 아니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수익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권의 이 역할, 의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파급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채권이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부분들도 강조를 드렸지만 지표금리를 형성한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표금리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미국의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이 지표금리가 형성이 되는데 특히 통화정책을 한번 변경하게 되면 금리 경로, 자산가격 경로, 환율 경로, 기대 경로 등 여러 가지 경로들로 파급이 돼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금리 경로를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대출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 대출 금리는 어디에 연동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표 금리에 플러스 여러 가지 신용과 만기에 따라서 가산 금리가 붙으면서 최종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 지표 금리의 지표가 결국에는 기준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 금리를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시장은 통화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향후 경로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의 종류도 말씀을 드리면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특수채라고 하면 인기가 많았던 한전채나 상금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 유무에 따라서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할인채, 이자가 없는 무이표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있는 이표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물가랑 연동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냥 일반 명목채와 물가 연동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채권 종류 중에서도 이제 물가 연동채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연동채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영어의 약자를 써서 팁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말대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함이고 방어를 보장한 국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특징은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만큼 채권 발행 액면가를 증가시켜서 이제 그 판매를 한다라고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원금이 $1,000짜리 물가 연동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이자를 3%씩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쿠폰이 3%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물가가 이제 2%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 연동채는 물가가 오른 이 2%를 원금에다가 녹여줍니다. 즉 $1,000가 원래 액면가인데 2%를 증가시키면 $1,020가 되겠죠. 그리고 쿠폰은 바뀌지 않습니다. 연이자 3%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1,020, 액면가가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난 가격에다가 기존의 3% 연이자를 곱해주면 $30.6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 명목국채, 그러니까 일반 국채에 투자했었을 때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60센트 이자를 더 받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저렇게 팁스라고 용어가 정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역시도 채권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나도 그 수급에 의해서 금리가 너무나도 튄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채도 손실은 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물가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총 발행량 자체나 거래량 자체가 뭐 다른 국가 대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기가 10년짜리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지 않으면 중도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런 걸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개인분들은 ETF나 ETN을 통해서 물가지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진짜 채권을 볼 때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좀 되게 쉽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가격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채권 저희가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개념인지 앞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채권을 매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이 지급을 해주는 약속을 해주는 현금 뭉치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 발행자가 보유자한테 정해진 지급일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금 다발인데 이 채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매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A라는 채권이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1년 지나면 1,200만 원을 받겠네요. 매월 100만 원씩 꽂히니까 12개월 동안. 그러면 이 채권이라는 현금 뭉치를 저희가 1,000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샀으니까 20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거고요. 저희는 1,000만 원에 샀기 때문에 20%의 수익이 날 겁니다. 반대로 더 싸게 800만 원에 사게 되면 50%의 수익이 날 거고 반대로 1,20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20%가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권이라 함은 저희가 매매하는 시점에 향후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저희가 미리 계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에 따라서 매매 시점의 수익률이 확정이 돼요. 주식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A 주식을 지금 샀었을 때 내일이나 1년 뒤에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은 A를 사던 B라는 채권을 사던 그 채권마다 원리금, 이자 주기와 쿠폰이 다 정해져 있고 상환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기 보유를 한다 그러면 매수하는 시점에 그 매수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정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에 사느냐, 800만 원에 사느냐, 1,500만 원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정이 된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만기 보유를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주식하고 마찬가지는 결국에는 채권도 주식도 어떠한 투자도 저렴하게 살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렴하게 살수록 수익률은 제고가 되죠. 다만 주식하고 다른 점은 얼마의 현금 뭉치가 얼마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 시점에. 그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과 금리 간의 이 역상관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A라는 채권 매월 100원씩 1년 동안 현금을 지급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언제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매매 시점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채권이 지금 현재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0원에. 근데 그걸 샀습니다. 제가. 근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니까 뭐 기준금리가 오르든 뭐 시장금리가 올라서 이 쿠폰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저희가 채권 시장에 나가서 똑같은 걸 봤더니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B라는 채권이 매월 500원씩 이자를 줍니다. 그럼 100원씩 주는 걸 저희가 10,000원에 샀는데 1년 뒤에 가보니까 5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5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00원에 산 거는 2,000원에 거래가 될 거예요. 어떤 그 흐름인 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이 1년 후라는 그 시간 동안 금리가 올랐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를수록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현금 뭉치 A라는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 반비례 관계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잔존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똑같은 거를 아까 10,000원에 샀는데
1년 뒤에 가보니까 100원씩 주던 게 500원씩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잔존만기가 10년짜리를 사놔가지고 1년이 지나도 9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요. 2년짜리 채권을 산 사람은 이렇게 바뀌더라도 1년만 버티면 저희는 만기에 돈 다 받고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에, 그러니까 1년에 금리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1년 후에.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이든 금리 인상기든 어쨌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잔존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 현금 뭉치의 가치는 더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후에 500원을 주는 걸로 바꾸고 싶은데 저는 잔존만기가 9년이나 남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이제 잔존만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시장에 내다 팔려고 했었을 때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9년이나 이 100원만 주는 걸 남아있는 거를 시장에서 사가려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싸게 거래가 되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잔존만기가 길수록 금리 상승 시기에는 채권 가격이 더 가치가 떨어진다. 더 많이 떨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10,000원짜리에 이자 4% 주는 채권을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채권을 수익률을 계산하시거나 채권의 쿠폰을 보실 때 연간 기준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4%라는 건 연간으로 4%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원씩 4번에 꽂힌다라는 얘기는, 이자를 준다는 얘기는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이자를 주고 국고채는 6개월마다 이자를 준다라고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A라는 회사채를 투자를 할 때 10,000원짜리인데 이자를 4%씩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3개월마다 끊어서 줘야 되겠죠. 그러면 1년 동안 총 4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100원씩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4% 나눈 금액을 다시 4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00원씩 나오고 만기 때는 원금 10,000원을 상환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채권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될까라고 보시면 우선 이자 4%는 쿠폰이라고 하는 게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싸게 샀는지 아까 매수 시점에 모든 게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액은 거의 10,000원이기 때문에 상환액에서 저희가 얼마나 싸게 샀는지 매수 시점에 매수 가격을 빼고 저희가 보유한 일을 곱해보면 거기에 쿠폰까지 더하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만기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투자를 하면 중간에 이제 매도도 할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익률이 이자에다가 얼마나 싸게 사는지, 그래서 상환액에서 매수가를 뺀 거를 저희가 똑같이 이자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제 자본 손익, 이제 캐피탈 게인 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매매 차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매도가가 있을 거고 매수가가 있을 거고 보유 일수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 거랑 바뀐 건 매수가 똑같고 보유 일수 똑같고 이자 똑같은데 상환액이 아니라 매도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하는 시점에 그 매도 가격 자체는 저희가 주식처럼 당장에 내일 얼마가 될 거다라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정을 해보면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매매를 하는 이 매매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분들은 금리 변동성이나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은 항상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채권 가격과 수익률 간의 관계, 금리와의 관계, 잔존만기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꼭 100%는 아니지만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야 되기 때문에 쿠폰이 얼마냐에 대해서 집중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 뭐 변동성 상관없이 내가 이 정도를 뭐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지급을 받으면 나는 만족해. 이 정도 레벨이면 했었을 때 쿠폰에 집중해서 만기 보유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데 앞으로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기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장 금리,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것 같아라고 컨빅션이 들거나 그쪽으로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본 손익을 추구하시는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존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채권 가치가 많이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잔존만기가 긴
이 채권들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전략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만기가 긴 쪽에 장기채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공식을 뭐 꼭 외우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A라는 채권이 있고 B라는 채권이 있어요. 액면가도 똑같고요. 그리고 현재 파는 가격들도 똑같아요. 현재 가격도. 다만 다른 거는 이자가 다르고 만기가 다릅니다. 어떤 채권을 사는 게 합리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을 때 저희는 그냥 당연하게 처음에 계산을 해보면 10,000원인데 이자가 매년 1회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7%니까 700원씩 받겠죠. 3년이면 2,1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채권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12,100원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 채권을 보시게 되면 액면가가 10,000원인데 이자가 6%입니다. 그럼 600원씩 받겠죠? 근데 5년 동안 받네요. 그럼 3,000원이겠죠. 그러면 13,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2,100원과 13,000원만 놓고 봤었을 때는 채권 B가 더 돈을 많이 받네? 라고 하면서 B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이미 매수 시점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을 무조건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대로 따져보면 이게 되게 어렵죠. 저희가 1년 후에 오는 현금 흐름들, 2년 후에 현금 흐름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어느 정도로 할인을 해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아까 9,500원으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자가 달랐죠. 2년 후에 이자도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7%고 하나는 6%니까요. 그러면 캐시플로우에 꽂히는 이 이자들이 매년 다를 거예요. 다만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저희는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아까 총량으로 보게 되면 A가 12,100원이고 B가 13,000원이었지만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A가 8.98% 정도 되고 B가 7.23%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A라는 채권을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채권 수익률을 결정해주는 요인이 이제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들이 있는데,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표면 이자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 쿠폰 얘기하는 거죠. 쿠폰 이자 지급 당연히 많이 주면 돈 많이 받는 거니까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뭔가 갚지 못할 사람한테 돈을 받을 때는 이자를 더 많이 쳐서 빌려주는 것처럼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높다.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유동성 리스크라 함은 제가 이거를 지금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 이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제 가격에 못 팔고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는 그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적 요인 같은 경우는 채권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리 떠나가지고 그냥 가격만 놓고 볼게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저희가 아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개선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경기가 너무 좋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경기 주체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어요.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랑 똑같은 공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금리가 되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물가가 올라가게 돼도 수익률은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것보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는 더 높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내일 갚는다는 사람하고 10년 뒤에 갚는다는 사람한테 모든 게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년 뒤에 갚을 사람에 대한 안 갚을 리스크가 당연히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짧은 만기의 국채 금리보다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긴
장기물에 대한 국채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지금 되게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여지죠. R의 공포.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리세션, 경기 침체의 R을 따서 R의 공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고 리세션, 침체가 오게 되면 당장에 내일 돈도 못 받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당장의 짧은 만기에 대해서 수익률, 금리를 되게 높게 치게 됩니다.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당장에 발생하게 될 때는 단기물 국채 금리가, 단기물 채권 금리가 장기물 채권 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면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현상들도 나타난다라고 경기 국면과 이제 채권 수익률의 곡선의 커브의 모양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듀레이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들을 되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었을 때 회수하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듀레이션이 나타내는 의미인데 특성을 보시게 되면 뭐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길다, 표면 금리가 클수록 듀레이션이 짧다. 이건 당연하겠죠. 표면 금리가 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1% 주는 게 있고 10% 주는 게 있습니다, 매달. 그럼 저희는 10%씩 받게 되겠죠. 그러면 1%씩 받는 것보다 당연히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금리가 클수록 듀레이션은 더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할인채와 이표채를 보시게 되면 할인채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만기와 듀레이션이라는 평균 회수 기간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표채라는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 10년이라고 하는 것보다 10년 안에 이 평균적으로 그 회수하는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그래서 만기보다 짧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듀레이션의 개념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뭐 공식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뭐 실제로 활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bp 움직였었을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크게 등락을 하는지를 듀레이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잔존 만기가 길수록, 즉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일수록 듀레이션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투자의 그 목적, 만기 보유를 하는 사람들은 이자, 이 쿠폰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매매 차익으로 봤었을 때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듀레이션 전략이라고 저희가 앞에 써놨었거든요. 그 이유가 금리가 하락을 했었을 때 만기가 많이 남은 장기 국채에 투자하게 될수록 채권 가격의 변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즉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장기물 가격이 단기물 가격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듀레이션의 특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상황일 때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듀레이션이 1과 10짜리가 있는데 채권 가격의 변화들을 보시게 되면 훨씬 커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듀레이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채권의 우리나라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규모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채권 발행 잔액이 한 2,800조 원 정도 되고요. 국고채가 처음에는 되게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경제 위기도 겪다 보니까 결국에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추경을 하게 되면서 국고채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도 됐지만 공급량 자체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지위만 또 보게 되면 한 150조 달러가 전체 글로벌 채권 시장 규모인데 우리나라가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의 한 10번째로 큰 규모의 시장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일평균 채권 거래 규모가 20조 원 정도 됐는데 그 안에서도 국고채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채권의 특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권 가격과 금리 간의 상관관계들, 그리고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리고 듀레이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기를 하시고 채권에 실제 투자를 했었을 때 감내해야 되는 위험들도 추가적으로 좀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